이 나라의 변화는 늘 뉴스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공장을 돌리고 학교와 현장을 지키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그 평범한 시간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냈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기록을 남겨주세요. 내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23년째 아시아 산업을 취재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을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왔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스타트업부터 도쿄의 백년 재벌까지 이 산업의 흥망성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외부인 중 한 명이다. 수많은 기업의 흥망을 기록했고 무수한 경영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품어왔다. 왜 미국과 일본이 떠난 그 길을 한국만은 끝까지 걸었을까? 1980년대 후반 세계 반도체 시장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이 산업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실패 위험은 너무 크며 성공해도 수익은 제한적이다. 시장의 논리는 분명했다. 떠나라. 합리적인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한 나라만은 그 길에 남았다. 모두가 비합리적이라고 말한 선택을 한 나라. 한국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20년을 한국과 함께 보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다.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토로라. 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기술의 선두였고 혁신의 상징이었으며 시장의 주인이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 모든 엔지니어의 꿈이었고 미국산 칩은 품질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1986년을 기점으로 이 거인들은 하나둘 메모리 반도체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수익성이었다. 메모리 칩은 범용 제품이었다. 누가 만들든 같은 기능을 했고 가격 경쟁이 치열했다. 마진은 점점 줄어들었고 월스트리트는 불만을 표했다. 미국 기업들은 더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로 방향을 틀었다. CPU, 그래픽 칩, 통신 칩. 차별화된 기술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것이 주주들이 원하는 답이었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내린 결론이었다. 일본은 달랐다. 도시바, 애니시, 히타치. 이들은 1980년대 후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 기술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산 칩은 신뢰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는 거대한 거품 붕괴를 맞는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주식시장은 무너졌으며 은행들은 하나둘 위기에 빠졌다. 돈줄이 조여졌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리스크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반도체는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회임 기간이 긴 산업이었다. 불확실한 미래에 막대한 자본을 거는 것은 일본 기업들에게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반도체는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됐다. 두 나라 모두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미국은 수익을 택했고 일본은 안정을 택했다. 경영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확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세계적으로 포기된 길이 됐다. 1993년 가을,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취재했다. 서울 외곽의 한 공장 단지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공장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여전히 차들이 가득했다. 경비실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십니까?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당시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이끌었던 섬유와 신발 같은 경공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경쟁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조선과 자동차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다. 석유도, 철도, 희귀 광물도 없었다. 내수 시장도 작았다. 인구 4천만 명의 시장으로는 대규모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 다음 산업을 찾지 못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정체될 수 있는 위기였다. 반도체는 그 유일한 대안이었다. 기술 집약적이면서도 수출 중심 산업이었고 세계 시장을 상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이 가진 것, 즉 교육받은 인력과 빠른 실행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다. 미국처럼 소프트웨어나 금융으로 갈아탈 기반도 없었고, 일본처럼 수십 년간 쌓아온 자본으로 버틸 여유도 없었다. 한국에게 반도체는 하면 좋을 산업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마지막 선택지였다. 그래서 한국은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때 한 한국 경제학자와 인터뷰를 했다. 다른 나라들은 떠났는데 한국은 왜 남습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선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국제금융계는 한국의 선택을 의문시했다. 내가 뉴욕에서 만난 월스트리트의 한 베테랑 애널리스트는 거침없이 말했다. 한국은 이미 끝난 게임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거인들이 떠난 데는 이유가 있다. 시장이 말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듣지 않는가? 도쿄의 경제 전문지들도 비슷한 논조였다. 한국 기업들은 시장의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곧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빌렸다. 은행에서, 때로는 해외에서. 그 돈으로 거대한 공장을 짓고 수억 달러짜리 장비를 들여오고 수천 명의 인력을 교육했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인프라 지원으로 뒷받침했다. 도로를 깔고 전력망을 확충하고 연구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빚으로 이루어졌다. 실패하면 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은행도, 정부도,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조였다. 1995년 나는 한국의 한 대기업 부회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전날 밤을 새웠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세계가 이 시장에서 떠나고 있는데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공사 중인 공장이 보였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내린 선택이었다. 1996년 봄, 나는 한국의 한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다. 복도 한쪽에 실패한 칩들이 투명한 상자에 담겨 쌓여 있었다.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 각각의 칩이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대표했다. 한 연구원이 그 상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전부 실패작입니다. 하나하나가 실패의 기록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깊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포기는 전혀 없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라이선스를 사고, 일본에서 은퇴한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유럽에서 컨설턴트를 불렀다. 그리고 밤낮 없이 실험을 반복했다. 성공률은 처참했다. 칩 하나를 완성하는데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의 실패가 필요했다.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쏟아졌고 회계 장부에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 공장 관리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첫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만들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작동해도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산 칩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컸고 뒤로 물러서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외부에서 보면 한국은 돈을 불태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국제 언론들은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지적했고 신용평가사들은 경고를 발표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다. 한국 경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다. 그때 모두가 예상했다. 한국의 반도체 도박도 이제 끝이다. 하지만 공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연구소의 불도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다. 위기 속에서 한국은 선택했다. 반도체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정리해고가 있었지만 핵심 인력은 지켰다. 투자는 줄었지만 연구 개발만은 멈추지 않았다. 결과가 없어도 수익이 없어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변화가 시작됐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메모리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였다. 인텔은 CPU에, 퀄컴은 통신 칩에 집중했다. 일본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반도체 부문을 매각하거나 폐쇄했다. 유럽 기업들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시장에는 수요가 있었지만 공급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나라만 남아 있었다. 한국이었다. 2003년 나는 런던의 한반도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한 독일 기업의 CEO가 무대에 올라 발표했다. 우리는 메모리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물었다. 그럼 누가 시장을 가져갑니까? CEO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다. 한국입니다. 그 순간 1000명이 넘는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생산 능력으로 시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가격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줄일 때 한국은 계속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했다. 경쟁자들이 사라진 시장에서 한국은 독주하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동결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위기는 기회다.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경쟁자들이 움츠러든 사이 한국은 시장 점유율을 더 넓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가 됐다. 2010년대 중반 세계는 갑자기 깨달았다.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모든 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했다. 수요는 예측을 뛰어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이미 생산 능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덮쳤다.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노트북과 서버 수요가 폭증했다. 그러나 칩 공급은 따라오지 못했다.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다. 필요한 칩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토요타, 폭스바겐, GM,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했다. 가전제품 출시가 연기됐다. 애플, 소니, 삼성전자. 제품은 있는데 칩이 없어서 만들 수 없었다. 서버 증설이 지연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흔들렸다. 세계 경제가 칩 부족으로 멈춰섰다. 그때 세계는 다시 한번 물었다. 누가 칩을 만들 수 있나? 대답은 한 곳을 가리켰다. 한국입니다. 나는 그 시기에 여러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독일 경제부의 한 국장은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한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한국은 우리가 30년 전에 포기한 시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2021년 3월 블룸버그는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다.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고 가장 오래 버틴 나라.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특집 기사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이들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본능이 옳았다. 나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의 장문의 기사를 썼다. 한국은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혼자 남아 싸웠다. 조롱을 받았고 실패를 거듭했으며 여러 번 무너질 뻔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가 의존하는 공급망이 됐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다. 국가 산업 정책의 역사적 승리였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수백만 가족의 생계를 떠받쳤고 다음 세대가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한 나라가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1990년대에 반도체를 포기하고 빚을 줄이고 리스크를 회피했다면 단기적으로는 안전했을 것이다. 주주들도 만족했을 것이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좋은 점수를 줬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는 한국 경제는 어디에 서 있을까? 젊은이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한국의 선택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적어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하지만 그 선택은 옳았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다. 세계가 그만두라고 말할 때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무모함이 미래를 만든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를 견뎠고 조롱을 참았고 빚을 짊어졌다. 밤을 새웠고 눈물을 삼켰고 끝까지 걸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내린 선택. 오늘의 고통을 견디면 내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한국을 지탱한 힘이었다. 이 이야기는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택의 이야기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 나라는 가능성을 믿었다. 모두가 돌아설 때 한 나라는 자리를 지켰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다. 일자리로, 수출로, 국가 경제의 기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미래로. 나는 지난 23년간 많은 산업의 흥망을 지켜봤다. 성공한 기업도 봤고 실패한 기업도 봤다. 화려하게 떠오른 기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봤고 오랜 전통의 기업이 시대를 읽지 못해 무너지는 것도 봤다. 하지만 한국처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산업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위험했고 무모해 보였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패를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 없이 작동할 수 없다. 당신이 손에 든 스마트폰,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병원의 의료장비, 사무실의 서버, 집의 가전제품.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만든 칩에 의존한다. 미국과 일본이 포기한 그 길에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됐다. 2024년 가을, 나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30년 전 그 공장은 이제 거대한 단지가 됐다. 첨단 장비들이 24시간 가동되고 수만 명이 일하고 있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항상 늦게 들어오셨죠.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희 세대가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한국의 선택이 가진 진짜 의미였다. 한 세대의 인내가 다음 세대의 기회가 됐다는 것. 오늘의 포기하지 않음이 내일의 희망이 됐다는 것. 이것이 내가 관찰한 한국의 이야기다.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 만든 기적. 모두가 등을 돌린 길에서 끝까지 걸은 나라.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세계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 기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